자, 봅시다. 자, 다음 3절 부분입니다. 자,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이라고 하는 게 저기 북한 쪽에 흐르는 강인데요. 요 대동강도요, 그 서울에 있는 한강처럼 되게 넓은 강이야. 큰 강이야. 그래서 이 대동강 하면 딱 어떤 이미지냐면요, 이별의 이미지입니다. 왜냐면 대동강 포구에 이렇게 그 여인들이 맨날 그 이렇게 치마 입고 치마 폭에 눈물 훔치면서 막 잘 가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무사히 갔다 오라고, 배 타고 건너갔다 오는가. 그래서 대동강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금방 안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몇 박 며칠 또는 아예 안 오거나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대동강이라고 하는 건 이별의 명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자, 배에 내어 놓았느냐, 놓은다, 놓았느냐, 사공아라고 하면서 지금 사공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봐봐. 떠나가는 건 누가 떠나가는 거야? 사실 나한테서 님이 떠나가는 거거든. 나한테서 님이 떠나가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야, 사공아, 너 대동강 넓은 줄 모르냐? 왜 배에 내어놓았냐 이놈의 사공아 라고 하면서 원래는 님한테 가야 될 원망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공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 님에게 책임이 있어. 그런데 이 님에게 가야 할 원망을 뱃사공에게 전가 떠넘기고 있습니다. 님한테는 원망을 얘기하지 않고요, 뱃사공한테만 원망하는 겁니다. 야, 너 왜 배를 내놔가지고 우리 님 떠나가게 만드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 각시, 니네 와이프 럼난디, 요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음란한 줄 몰라서, 멸배, 녀다가 가다고 했다, 그쵸? 가는 배. 연증냐라고 하는 걸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얹었느냐 이 말이거든. 얹었느냐. 그 뭘 얹었는데? 내 님을 얹어서 보냈냐 이 사공아. 그럼 이 얘기 왜 하는데? 사공한테 원망을 전가하면서 뭐라고 원망하냐면, 야, 니네 각시 음란한 줄 모르냐? 왜 가는 배에 내 님을 태워서 보냈냐 이 사공아. 뱃사공도 태워서 보냈다는 건 뱃사공이 배 운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뱃사공도 강 넘어서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너 배 넘어서 강 건너서 가느면 너네 각시 바람날 거야.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 니네 각시 음란한 줄 모르냐? 왜 가는 배에 우리 님을 얹어서 보냈냐? 그럼 니네 각시 니네 동네에서 바람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꺾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내 님이 대동강을 건너서 저 너머로 갈 거야. 저 너머로 가면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예쁜 꽃이 있겠지. 자, 그래서 이 꽃은요, 다른 여인을 상징합니다.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그 예쁜 꽃을 배 타들면 꺾어버리겠다라고 해서 직역하면, 그러면 대동강 건너편에 다른 여인이 있어. 그 여자 허리를 꺾어버리겠어.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배 타들면 꺾으리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드러나 있느냐. 걱정, 다른 여인을 만날 것 같은 걱정, 또는 뭐 질투, 요런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파격적인 거야, 여러분들. 왜 파격적이냐? 지금이야 사실은 연인 간에 질투하는 게 그 불법적인 게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뭐 질투나면 질투난다 하면 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가 남자가 떠나가는데 질투한다? 그게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여자 남자가 봤는데 여자가 무슨 질투야? 이런 거거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이 걱정되는 마음, 다른 여인을 만날까봐 걱정되는 마음, 또는 어떤 질투의 마음,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배 타들면 꺾어버리겠다. 실제로 이 여자가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있는 꽃을 자기가 꺾을 수가 없어. 맞죠? 근데 그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꺾으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꺾는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어떤 질투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님에 대한 어떤 이제 걱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요게요 1절, 2절, 3절 아까 나눴던 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화자의 말이 좀 뭔가 일관성이 좀 그렇게 막 뚜렷하진 않습니다. 1절에는 어떤 내용이었어? 일단 이별의 상황이죠. 님이 나를 떠나가는 상황이야. 님이 나를 떠나가는 상황에서 그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면 이별할 바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길쌈배 다 버리고 쫓아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2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 내용이 나오잖아.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꺾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 님이 마음이 변할 것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쭉 넘어가서 자 225페이지 밑에 봅시다. 요거는 송인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한시거든요. 한시는 한문의 문법으로 쓴 시를 한시라고 하고요.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면요, 비겐긴 강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강둑이 바로 어느 강의 강둑이냐? 대동강의 강둑입니다. 자, 그 다음 송인할 때 이 송자가 무슨 뜻이냐? 보내다. 보낼 송자입니다. 송신, 뭐 수신, 송신 할 때 송신, 송, 보낼 송, 보낼 송. 자, 그래서 내용은요 마찬가지로 대동강에 님 떠나보내는 내용입니다. 비겐긴 강둑에는요 풀빛이 짙답니다. 자, 풀빛이 짙다라고 하는 건 풀은 아주 에너지 넘치게 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남포, 이 남포가 바로 대동강의 남쪽 포구를 뜻합니다. 대동강의 남쪽 포구에 님을 보내니 슬픈 노래가 우러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슬픈 노래랑 풀빛이 짙은 게 지금 뭐냐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풀빛이 짙은 건 풀빛이 막 에너지 넘치게 피어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님을 보내고 뭐 하고 있어? 울고 있지. 자, 그래서 이 풀빛은요 자연물일 거야. 슬픈 노래는 뭐야? 인간 사조.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선지에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조하여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알겠죠?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조하여 이제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 님을 보낸 슬픔이겠죠. 자, 다음 시각적 이미지고 이건 청각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청각적 이미지랑 시각적 이미지를 대조하여 정서를 형상화한다. 맞아, 틀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대동강 물은 언제 마를까?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나니 라고 해서요. 자, 이별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해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마다 이 대동강 강둑에는 사람을 이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흐르는 대동강에 서가지고 전부 뭐하고 있다고? 눈물 훔치고 있다고. 잘 갔다 오라면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흐르는 이 사람들의 눈물 때문에 이 대동강이 마를 날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도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원래 진짜 제대로 된 문장은 어떻게 읽어야 돼? 해마다 이별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해지니까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까? 마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를까라고 얘기하니까 마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해지니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바뀌어 있지. 자, 그래서 도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조와 도치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 당시 옛날 사람들 어떤 그 대동강 풍경입니다. 대동강 풍경.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화자의 상황과 자연, 대조적. 과장법 어디 나옵니까? 이별 눈물이 뭘로 됐다? 대동강이 됐다는 거. 대동강을 이룬다는 거. 과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별의 한스러운 감정, 이별의 정한을 심화해서 얘기한다. 자, 다음 잘 보세요. 자, 전체로 따졌을 때 얘가 줄수가 몇 줄입니까? 4줄이죠. 그래서 4줄이라서 우리가 4구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줄에 7글자씩 들어가 있어요. 7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를 좀 바꿀게요. 7원 4구. 우리가 보통 7원 4구 또는 7원 절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7원 절구의 한시다, 7원 4구의 한시다. 다 맞는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옆에 나와있죠. 7원 절구의 한시다. 맞는 말. 자, 다음 애상적. 애상이 무슨 말입니까? 슬픔. 이 애자가 슬플 애자야. 슬플 애자. 정신 차려. 알겠죠? 자, 그래서 슬플 애자를 써서 애상은 슬픔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위에도 보세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에 정석가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석가의 내용입니다. 정석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구슬이 바위에 뛰신들 끼니들 끝을이니까 증문회를 외워본 여신들 신인들 끝을이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거 아까 어디서 봤던 거야? 서경별곡 본문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구절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이요 어디에도 들어가 있어? 정석가라고 하는 노래에도 담겨 있다고.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거 당시에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유행이었습니다. 유행. 그냥 유행하던 밈이야. 밈. 그냥 자주 쓰는 유행어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이제 유행가의 가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석가는 혹시나 학교에서 하면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223페이지 다시 넘어가 봅시다. 자, 화자의 특징 밑에 보세요. 사랑이 뭐하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솔, 솔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여성화자 많지 않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생업까지 버리고 길쌈배 버리고 쫓아가겠다는 거,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이 화자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고려 소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교라고 할 때 이 속이 뭐냐면 속되다 이 말이야. 속되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속되다라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속된 감정은 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에 대한 집착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사사로운 감정인 사랑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 가요를 낮추는 말로 고려 소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봐봐봐. 이 고려 가요에는 민중의 노래이기 때문에 뭐 사랑 노래라든지 또는 살기 너무 힘들다, 뭐 세금을 너무 많이 수탈한다, 뭐 이런 내용의 노래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속세에서의 삶에서 얘기되는 것들이잖아. 근데 이 노래 이후에 이 노래가 유행하던 시대 이후에 넘어온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야?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죠. 이 유교사회 입장에서 서경별곡을 읽는다고 생각해봐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이 대바라진 여자 이거 좀 어떡하냐? 이런 느낌이 좀 들겠지. 유교사회에서 읽는다고 생각해봐봐. 유교사회에서 여자는요 종속적인 존재라서 남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되는 존재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 거부하잖아.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시에 이제 이런 아주 좀 천한 또는 사사로운 이런 사랑의 감정, 질투의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가 속되다라고 해서 고려 소교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이별뿐만 아니라 뭐 불안, 원망, 질투심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나타낸 거? 솔직하게 나타냅니다.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슬프면 슬픕니다 라고 바로 얘기한다고. 자,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징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 넘어갑시다. 시조 세편입니다. 시조 세편. 자, 제일 위에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시조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시조의 형식 아까 얘기하긴 했어요. 몇 장 몇 구입니까? 3장 6구 45자 내외로 보통 쓰여 있습니다. 시조는요. 쓰이던 시기는요. 고려 말부터 시작됐어요. 언제까지 썼을까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시조는요.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시조로 책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려 말부터 해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쓰고 있는 문학의 형태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부터 시작이 되었다? 유교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고요. 자, 초기, 이 시조가 쓰인 초기에는 대체로 어떤 내용이 많았다? 이 유교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 근데 이제 후기로 갈수록 어떤 게 많아진다? 이제 개인적 감정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노래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감정을 이렇게 좀 진솔하게 드러내려다 보니까 이제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45글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거 3장이 6구가 아니라 9가 더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사설시조는 처음에 만들어진 시조의 형태가 많이 깨진 거야. 자,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유교 정신을 노래하는 시조들이 대부분 평시조들이죠. 평시조.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정확하게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자 내외에 옆에다가 조금 하나 더 적어줍시다.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고요.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음보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일제 그 다음에 종장의 첫 음보 다정도 이렇게 삼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시조의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보면 시조는 따로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이화의 월백하고 그냥 이게 제목이야. 자, 그래서 보면 이화는 백꽃입니다. 월백은요 한자 그대로 하면 뭐야? 휜 달빛이죠. 휜 달빛. 다음 은한은요 은하수입니다. 자, 이화는요 백꽃인데 백꽃 언제 피냐면 봄에 피거든요. 색깔이 무슨 색이냐?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화, 월백, 은하수 얘네 세 개는 전부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흰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삼경은요 밤 11시부터 해서 새벽 1시 사이를 삼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에 밤 11시에 잠 잘 안 자잖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밤 11시면요 완전 깜깜한 한밤중입니다. 왜냐면 해가 진 지 한 4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4, 5시간 지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자야지
부터는 자는 게 아니고 이미 한밤중이야. 잠지 한참 됐을 시간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수가 삼경일제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밤 11시에 창문을 열었더니 또는 밤 11시에 밖에 나갔더니 뭐가 보이는 거야? 여기에 백구도 보이고 흰 달빛도 내려오고 저기에 흰 은하수도 보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 자고 있어요. 일지춘심이라고 하면요, 요거를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지라고 하는 건 한 개의 나뭇가지를 뜻합니다. 한 개의 나뭇가지. 춘심은요, 봄춘자에다가 마음심자라서 봄날의 마음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이어서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 나뭇가지에 걸린 봄날의 마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봄날의 마음. 그럼 그게 무슨 마음인데? 봄날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 자, 봄날의 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인데요.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한 어느 정도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봄날이 돼가지고 뭐 좀 날씨가 막 따뜻해져. 그러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밖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 막 손잡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아씨 왜 이렇게 외롭냐? 혼자 마음속으로 오만 생각들이 다 들면서 밤에 잠이 안 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 다 들고. 자, 그래서요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봄날에 그냥 봄 타는 거야. 봄 타는 거. 봄날 돼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잠이 안 오는데? 그건 몰라. 뭐 때문에 잠이 안 오는지 모르는데 지금 잠 못 자고 밤에 이화, 월백, 은하수나 보고 있는 그런 싱숭생숭한 마음 상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규야 알야마는 이라고 하는 건 자규가 알겠냐마는 이 말이야. 그럼 바꾸면 뭐야? 자규는 모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자규가 뭔데? 자, 요거는 필기하세요. 자규는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쩍새, 두견새, 귀촉도, 그다음 접동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쩍새, 두견새, 귀촉도, 접동새, 자규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우리 지금 시대에 주로 많이 쓰는 말은 요 소쩍새죠. 소쩍새 또는 접동새. 소쩍새가 왜 소쩍새냐면요, 소쩍새가 이 밤에 해 닫히고 나서 산에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마치 소쩍소쩍하는 소리가 들려서 소쩍새입니다. 그래서 이 소쩍소쩍하는 소리가 밤에 들으면 되게 구슬프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 우리 한국 문학에서 이 소쩍새, 접동새 얘네들은 전부 뭘 상징하냐면요, 한의 정서를 상징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규야 알야마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청각적 이미지일까요? 자규의 무엇을 얘기하기 때문일까? 자규의 울음소리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규라고 하는 새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자규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알겠냐마는, 그러면 자규의 울음소리는 내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 왜? 내 마음이 더 시름 깊고 내 마음이 더 힘들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다정도,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 하여서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잠 못 드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감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봄날의 밤에 느끼는 애상감, 이게 끝이야. 그럼 이 사람 왜 이렇게 애상적인데? 이 사람 왜 슬퍼요? 왜 슬픈지 모릅니다. 안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냥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좀 넣어가지고 이 글을 쓴 작가랑 좀 연결하면 뭐로도 연결할 수 있냐면, 당시에 이 이종현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충신이었거든요. 근데 고려가 점점 몰락해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고려의 왕조의 몰락을 보면서 안타까움에서 이런 이제 애상적 정서를 노래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보통 딱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야? 봄날에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이미지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애상적인 이유는 뭐 이 국가의 어떤 이 몰락 때문에 또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뭐 뭔지는 몰라.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는 있어요. 추측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추측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작년에 이제 여러분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프린트에 그냥 애초에 선생님들이 그냥 팍 박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기도 했어요. 그냥 고려의 충신으로서 느끼는 절망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해석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자의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대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이거 봅시다. 자, 수양산이라고 되어 있네. 수양산. 수양산은요,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자, 수양산은 중국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을 갑자기 왜 언급하느냐? 수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가 있었어? 우리 조선 역사에 왕자가 있었지. 누굽니까? 이번에 뭐 영화 1000만 넘었다며. 봤어요 혹시? 봤어? 영화 봤어요? 이번에 1000만 넘었다던데? 왕가 사는 남자 봤어요? 누군데? 수양이 누구야? 수양 대군이죠.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뭐 했는데? 이런 거 봤다면서요? 그 혹시 남자 주인공 얼굴만 보다 왔어요? 네. 잘생기긴 했더라. 참. 야, 그 남자 그 박지훈이 연기한 그 캐릭터가 누굽니까? 무슨 왕이야? 그건 1도 몰라? 그 얼굴만 보고 왔어? 아, 그럼 혹시 그 감동 받았어요? 영화 보고? 네. 아, 얼굴에 감동했네. 잘했어요. 자, 그 수양대군이다. 그쵸? 수양대군. 맞죠? 수양대군. 봅시다.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자, 수양대군이, 다시. 자, 수양대군과 그 다음에 그 잘생긴 그 박지훈이 연기한 임금이 바로 누굽니까? 단종이죠, 단종. 자, 단종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 교주야, 단종의 아버지가 누군데? 태종태세 문단세 해보세요. 단종의 아버지가 누구야? 주야, 누구예요? 뭐라고요? 문종. 문종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세조? 세조? 종이야, 조야? 종이야? 확실해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자,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있었고요. 문종의 아들 단종입니다. 이렇게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 문종의 동생이야. 그때 당시에 왕자는요, 땡땡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자거든, 우리나라에서.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종이 몸이 약해가지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이 몇 살에 왕이 돼요? 12세에 왕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이 단종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수양대군이 단종에 내쫓고 자신이 왕이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수양대군 나중에 뭐가 돼요? 세조가 된다, 그쵸? 중학교 3학년 때 다 했어요. 세종대왕이 있고 그 아들 문종이고 그 아들 단종이고, 단종과 수양대군은 서로 무슨 사이야? 삼촌과 조카 사이죠.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맞죠?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 사건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 영화의 핵심이잖아요. 뭔데? 그 사건 이름 뭐라고 합니까, 주연아? 힌트,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조의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봐봐. 단종이 왕위를 끝까지 다 하지 못하고 수양대군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된단 말이야. 그 유배지가 강원도의 영월이잖아요. 거기 그 동네 영월 유배간 동네. 근데 당시에 단종을 끝까지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단종을 임금으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단종 복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단종 복위 운동을 하려고 하는 신하들은요, 전부 누구의 신하였냐면 세종대왕의 신하였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지편전의 학자들이었거든. 성상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 자, 요거 지금 성상문이 쓴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종대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세조의 어린 시절도 다 봤단 말이야. 이 사람의 성격이 아주 포악하거든. 똑똑하긴 한데. 그래서 절대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세종 입장에서는. 근데 왕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거를 그 신하들 입장에서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끝까지 단종을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6명, 총 12명이죠.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12명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신하들 중에서 6명은 죽었고 6명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12명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육신과 생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살아남은 생육신, 살아남은 6명의 신하들. 사육신, 죽은 6명의 신하들. 자, 그래서 이 사육신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팽년, 그 다음에 성상문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 시조를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상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박팽년이랑 성상문은요, 진짜 좀 지금 시대에 내가 봐도 참 어떻게 사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합니다. 좀 무서울 거 아니야. 어찌됐건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요, 세조가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이 세조의 편으로 휙 변절해가지고 넘어간 사람 두 사람이 누구야? 한명회랑 신숙주잖아. 그 영화에 한명회 나온 다음에, 난 사실 영화 안 봐서 모르거든. 영화에 한명회가 나온 다음에 그 유지태가 한명회잖아. 자, 그래서 한명회랑 유지태가 이제 세조의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성상문이랑 박팽년은요, 처음부터 쫓겨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계속 관직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조가 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인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저 두 사람이. 이 6명, 사여시 6명이.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임금한테 무슨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 조서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올릴 수도 있잖아. 일하다 보면. 맞죠? 그럼 일할 때 임금을 지칭하는 한자가 있거든요. 그럼 임금을 지칭하는 한자에다가 획을 일부러 하나 이제 더 긋거나 점을 하나 더 찍어가지고 다른 한자처럼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 임금을 지칭하는 단어를 절대 세조한테 쓰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왕으로 인정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글을 쓴 거야. 뭐라고 썼냐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며 라고 돼 있는데, 수양산은 실제로 중국에 있는 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수양대군 니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 딱 박아놓고 디스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산 이름이면서 동시에 수양대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잘 보세요. 수양산을 바라보면 이제를 한 원망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제가 누구냐면요, 사람 이름인데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왜 원망하느냐?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좀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원래 중국의 고대의 은나라 출신입니다. 은나라의 신하들이에요. 근데 왕조가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왕조가 넘어간다고 해서 있던 신하들 다 은퇴해요. 그러진 않지. 신하들은 그대로 넘어가요. 보통 공무원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 주나라 왕조가 들어오고 나서도 백이랑 숙제한테 관직을 계속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백이랑 숙제가 무슨 소리냐, 나는 은나라의 신하지 주나라의 신하는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 버리느냐, 수양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 라고 하는,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다 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이 유교 사상을 담은 어떤 역사서에 항상 이제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봐, 유교 사회에서 이 백이랑 숙제는요, 욕먹을 사람이야 칭찬받을 사람이야? 효주야, 욕먹을 사람이야 칭찬받을 사람이야? 왕조가 바뀌었는데 자신의 원래 왕조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 왕조에는 나는 여기서 주는 월급은 죽어도 받을 수 없어, 난 니네한테 월급 받을 수 없어, 나 수양산 가서 그냥 고사리 캐먹으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죽었다고요. 그러면 유교 사회에서 이 사람들 칭찬받을 사람이야 욕먹을 사람이야? 효주야, 주연아, 욕먹을 사람이야 칭찬받을 사람이야? 칭찬받을 사람이지. 왜? 충성을 다했잖아. 유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데? 충성이야, 충성. 맞죠? 충성을 끝까지 지켰다고.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켰다고요. 백이랑 숙제는 원래 유교 사회에서는요, 칭찬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롤모델로 삼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원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성산부는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대부란 말이야. 그 사대부 입장에서 이제는 원래 배워야 될 사람이야. 롤모델이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을 원망한답니다. 왜 원망할까? 잘 보세요. 주려 죽을 진들. 해석하면 굶주려 죽을지언정, 굶주려 죽을지언정, 채미는요 나물 캐다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캐다. 고사리를 캐먹는 거죠. 고사리를 캐먹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되겠는가. 다시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먹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야? 니네 고사리 왜 캐먹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마지막 비록 푸세엣은 뭐 푸성비, 풀떼기 정도로 생각하면 돼. 우리 풀떼기. 비록 풀떼기인들 그거 누구 땅에 난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잘 보세요. 화자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랑 숙제를 원망하는데, 야 백이 숙제 니네들 왜 옛날에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먹었어? 나였으면 뭐 했을 거라고? 고사리도 안 캐먹었을 거라고. 왜? 그거 누구 땅에 난 거냐고. 봐봐봐.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왕조가 넘어갔잖아. 자, 그러면 수양산이 있다고 쳐봐봐. 원래는 은나라 산이었을 텐데 이제는 무슨 나라 산이 됐어? 주나라 산이 됐잖아. 그러면 그 수양산에서, 주나라의 땅이 된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었다는 건 주나라에 있는 무언가를 먹었다는 뜻이잖아. 그거를 지금 욕하는 겁니다. 야 니네 왜 고사리 캐먹었냐? 나였으면 고사리도 캐먹지 않고 그냥 굶어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백이랑 숙제를 욕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사리를 캐먹는다, 누구 땅에 난 것이냐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랑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세조, 수양대군이랑도 연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성산분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백이 숙제 니네는 왕조 바뀌었는데 산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 캐먹었지. 나는 그것도 안 먹을 거야. 굶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 세조가 주는 월급을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죽어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조가 주는 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채미를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말로는 뭐로 해석할 수 있다? 수양대군의 녹을 먹는다. 녹이 뭔데? 녹봉. 월급이에요, 월급.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녹봉. 자, 그거 누구 땅에 난 것이냐라고 하면 주나라의 땅인 것인가 동시에 뭐야? 수양대군이라도 볼 수 있는 거야. 중의적인 표현으로. 자,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면 백이랑 숙제를 원망하는데 원망하는 이유는 원래 칭찬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지만 야 나는 니네보다 훨씬 더 뭐한 사람이야? 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수양대군에 주는 월급은 죽어도 받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원래 대기, 숙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뭐 하고 있어? 원망하고 있지. 원망하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가 바로 뭔데? 그들보다 뛰어난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조랑 절개는 그 배울 점 많은 백이랑 숙제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아마 요거 배우게 되면 이 단조 그 계유정당과 관련된 시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련된 거 같이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이런 걸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문제 나올 때도 이런 데다가 밑줄 하나 꺼놓거나 여기다가 밑줄 하나 꺼놓거나 그냥 뭔가의 밑줄 그냥 조그맣게 하나 꺼놓고 다른 작품이랑 비교 대조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알고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요, 기녀시조입니다. 기생들이 썼어요. 자, 그래서 기생이 썼기 때문에 대체로 어떤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사랑 메시지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사랑. 자, 황진이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이제 글솜씨가 뛰어난 기생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표현이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을 뿐이야. 잘 보세요. 어죠? 요거는 감탄사야. 내 일이야. 이 내 일은요, 내가 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릴 줄을 몰랐더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라고 하는 건 이 화자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별입니다. 이별. 님과의 이별. 내가 한 일은 님과의 이별이고요. 이별을 그리워할 줄 몰랐더냐. 자, 다음 내용. 있으라고 했으면 같겠냐마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마지막 행을 바탕으로 보면, 마지막 장을 바탕으로 보면 님을 보냈어. 보낸 거 누가 보낸 거야? 내가 보낸 거잖아. 님을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러니까 님이랑 이별한 게 내가 한 일인데 님이랑 이별할 때는 내가 이 정도로 그리워할 줄 몰랐어. 그런데 님을 보내고 났더니 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도 내가 왜 이렇게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떤 표현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요 제구태여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좀 달라집니다. 1년은 상관없고 1장은 상관없고 초장은 상관없고요. 자, 내가 한 일 이별이야. 그리워할 줄은 몰랐더냐. 있으라고 했으면 같겠냐마는 제구태여. 자, 이 제가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지가 구태여. 지가 굳이. 자, 이 지가요, 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화자 본인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님을 얘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 제구태여를 앞문장으로 넣어서 해석할 수 있고요, 이 제구태여를 뒷문장으로 넣어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봐봐, 이 제구태여를 앞문장에 붙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있으라고 했으면 제구태여 같겠냐마는 이 말이다. 있으라고 했으면 제구태여 같겠냐마는. 그러면 지가 굳이 같겠냐마는 이 말이니까 이 지가는 누가 돼? 요주야 봐봐, 지가 구태여 같겠냐마는 이라는 문장이 된다면 이 지가는 나야 님이야?
효주야 생각해봐. 지가 구태여 갔겠냐마는 나는 가만히 있고요. 님을 보낸 상황이야. 님이 나한테 떠나갔지. 맞죠? 지가 구태여 갔겠냐마는 이라고 하면 떠나가는 지는 누구야? 님이야 나야? 지가 구태여 갔겠냐마는 님이야 나야? 님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제 구태여를 앞문장으로 붙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래 문장 구조가 있으라고 했으면 지가 구태여 갔겠냐마는 이렇게 되잖아. 근데 갔겠냐마는 제 구태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 도치되어 있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얘 제 구태여를요 님으로 해석하면 무슨 표현법이 되냐면 도치법이 됩니다. 제 구태여 갔겠냐마는. 자, 다음 두 번째. 자,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 예를 들어서 있으라고 했으면 갔겠냐마는 하고 끊어. 문장을 끊어. 그러면 여기서 다음 문장이잖아. 다음 문장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 지가 구태여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점을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하면 효주야 이 지가는 뭐 누가 돼? 님이야 나야? 지가 구태여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점 보낸다고 지가 구태여 보낸다라고 했으면 지는 님이야 나야? 지가 구태여 보내고 난 그리워 제 구태여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점을 이 보내다의 주어가 뭐야? 지가야 지가. 누가 누구를 보냈는데 내가 님을 보냈어? 님이 나를 보냈어? 내가 님을 보낸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제 구태여 갔겠냐? 제 구태여 보내고 나서라고 하면 이 제는 나야 님이야?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점. 이 제는 나야 님이야? 나죠. 내가 보낸 거니까. 이해돼요? 내가 굳이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점을 나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화자 본인이야. 화자 본인으로 읽으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요. 자, 보세요. 문장이 여기서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할 거야. 앞에 봐.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될 거야. 제 구태여부터 문장이 시작돼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제 구태여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점을. 이해돼요?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문장이 어디까지 이어져? 다음 해까지 이어지지.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서로 다른 행 사이에 걸쳐 있다. 행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해서 행 사이 간자를 써서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자,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고 했으면 지가 구태여 갔겠냐마는 이라고 하면은 이 지는 님이 되고요. 도치법이 됩니다. 그런데 끊고 지가 구태여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점을 하면은 이 지는 누구야? 화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라고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라고요. 중의적인 표현. 자, 그러면 이 보내고 나서 그리워하는 정을 무슨 정이라고 할 건데? 회한. 자, 이거 아니 나 얼마 전에 저기 고3 수업하는데 고3 학생이 회한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회한이 뭡니까? 회는 뭔데? 후회. 한은 뭐예요? 야, 정말 한스럽다. 이게 한이 되었다. 한이 뭔데요? 가슴 속에 응어리진 감정을 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한이라고 하면 그냥 후회가 가슴 속에 응어리진 거야. 알겠죠? 그게 회한입니다. 자, 그 다음 자존심과 연정. 연정은 일반적으로 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연애 감정, 여대 감정, 연정. 알겠죠? 자, 그래서 자존심과 연정 사이의 갈등이죠. 자존심은 뭐야? 난 니 필요 없어. 가! 꺼져! 닌 보냈어. 보내고 났더니 집에 와서 뭐해? 훌쩍훌쩍 하면서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감정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뒤에 작품 하나 더 있다. 이거 보자. 자, 앞에 나왔던 세 개의 작품은요, 평시조입니다. 평시조. 시조의 일반적인 형태가 그대로 지켜져 있어요.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율격 엄격하게 지켜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사설 시조는요, 그러한 형식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설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으로 길어집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되게 짧단 말이야, 길이가. 그러면 그 짧은 글 내용에, 글에, 짧은 글자에, 적은 글자에 많은 감정을 들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함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축적이야. 그런데 사설시조는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왜? 내용을 내가 내 마음대로 길게 적으면 되는데 굳이 왜 함축을 해요? 그리고 사설시조는 주로 누가 향유했냐면요, 여성들이나 그 다음에 평민계층에서 많이 향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축하고 내용 함축하고 상징적으로 쓰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드는 감정 그때그때 바로 그냥 기록하는 거야. 쓰는 거고 노래 부르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직설적인 표현이 좀 드러납니다. 자, 보자면 창을 내고자 창문을 만들고 싶대요. 창문. 왜? 어디에? 이내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답니다. 자,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창문은 열 수 있잖아. 그러면 답답함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창문은 가슴 속에 있는 게 막 나와야지 좀 답답한 게 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창을 내고자 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가슴 속에 갇혀있는 이 답답함을 풀어내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복 보세요. 창 내고자 이내 가슴 창 내고자 A, B, A. 지금 A, A, A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법이라고 하고요. A, A, B, A 구조를 통해서 뭘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그 다음, 이 답답한 감정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창문을 내고 싶은지. 맞죠? 자, 다음, 잘 보세요. 공호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얘네들 전부 뭐냐면 문의 종류입니다. 문의 종류. 암돌적이, 숫돌적이, 이거는 문을 다는데 쓰는 도구야. 배목, 걸쇠, 요 걸쇠니까 문 잠그는 거야. 크나큰 장돌이, 장돌이는 망치 비슷한 거죠. 자, 뚝딱 빨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자, 보세요. 지금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어 있어? 열거법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사설시조는요,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나 이런 것들을 막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사설시조에서 주로 뭐 물어볼까요? 표현 방법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표현 방법이 너무 특이하고 웃기거든. 알겠어요? 특징적이야. 자, 그래서 사설시조를 공부한다는 건 이런 표현 방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어 있는가? 자, 이 창이라고 하는 게 화자의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소재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운율을 형성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열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 이런 것들. 자, 다음 이따가 답답할 때는 여다져 볼까 하노라 라고 해서,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내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뭐야? 이 창문 만드는 이 도구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창문 만드는 도구들 나열해서 그걸 뚝딱 박아서 내 가슴에 창문 만들고 싶다고. 그럼 그 창문 만들었으니까 답답할 때 뭐 하고 싶다고? 열었다 닫았다 하고 싶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해학적입니다. 자, 그럼 이 해학성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맨 밑에 삶의 슬픔, 괴로움을 뭐 하려고 한다? 웃음으로 극복하려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뭐 해요? 나열하지. 그게 뭔데? 고무장지, 세자장지, 등장지, 열장지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성격으로 따지면 뭐야? 해학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 의지적인 게 왜 의지적이야? 자신의 답답함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이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했던 부분들도 그 소단원 문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요준아, 지난주 안 풀었지? 지난주 안 풀었지? 진짜? 알겠어요. 자, 마칩시다. 좀 풀었어? 나좀 풀어. 어디? 냄새 좀 맡았구나. 잘했어. 내기고.